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오늘 챕터 1에요. 영양관리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 1번 보시면은요. 영양관리 과정 해가지고 NCP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NCP는 먼저 우리 교재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임상 영양 관리하고 관련된 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바로 이 NCP 영양관리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임상 영양관리 전 업무를 체계화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괄호 1번의 그 NCP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밑줄을 좀 그어줄 텐데요. 영양관리 업무 수행 시 근거 중심의 합리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다. 과정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이 NCP를 통해서 우리 영양사들은 그 뒤부터 또 밑줄 칠게요. 영양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질 높은 임상 영양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이제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을 쭉 그어주시고요. 머릿속에 넣어두실 것은 임상영양관리 전 업무를 체계화한 것이다. 그래서 보다 그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괄호 2번의 영양관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두 차례 출제된 그 내용이고요.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영양관리 과정 흐름이 나타나 있죠. 4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순서를 보시면은 먼저 순서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영양 판정, 영양 진단, 그 다음에 영양 중재, 마지막에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영양 판정 보시면요. 환자의 영양 상태 및 영양 요구량의 측정을 위한 정보 수집 단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정보 수집 단계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준치하고 비교해서 판정하게 되는 것이 여기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영양 진단 단계인데요. 영양 판정에서 발견된 영양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증상을 고려해서 환자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자, 전체 다 밑줄 그으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줄의 중간 약간 앞부분이죠. 영양 문제의 원인 및 증상 등을 고려해서 환자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위험 요인 도출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이 영양 진단은 영양사가 독자적으로 영양 문제를 진단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영양사가 독립적으로 파악, 진단, 그렇게 써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는 영양 중재예요. 영양 중재는요, 여러분들이 그 땡땡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그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바로 이 영양 중재입니다. 저희가 영양 진단 단계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라든가 증상, 그것들을 고려해서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 도출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영양사가 독립적으로 영양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단계고, 그것의 해결 단계가 바로 세 번째 영양 중재예요. 자, 빈 여백에다가 영양 문제 해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죠.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뒤에 바로 밑줄을 그어주세요. 영양 치료의 정기적인 평가. 네.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평가에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자, 영양 중재에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 해결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정량적인 확인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마지막인 영양 모니터링의 평가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짧은 내용이지만 두 차례나 이렇게 출제됐다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하고 각 단계의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말풍선 두 번째 영양 검색, 영양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그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괄호 1번 보시면 영양 검색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이제 밑줄을 좀 쳐보도록 할게요.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불량의 위험이 있는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실시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자,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알아낸다. 입원 환자들 중에서 뭐 영양결핍이나 영양불량의 위험에 있는 환자를 신속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서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부분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와 있죠.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입원 후 24에서 72시간 내에 실시. 네, 밑줄.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실시를 했더니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영양 판정을 실시하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전체 밑줄을 쭉 그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 판정을 한다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말풍선 세 번째에서 영양 판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영양 판정은요, 내용이 좀 많죠. 괄호 1번부터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의 영역은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양 판정은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양 판정. 자, 그 말풍선 옆에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땡땡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5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순서는 1번부터 4번은 우리 교재 내용하고 같습니다. 식사 섭취 조사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계측이 있고요. 생화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임상 조사가 있고요. 요 4가지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안 쓸게요. 여러분들 써두셔도 좋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환자의 과거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양 판정이란 자, 환자의 정확한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영양 관리를 위해서 식사 섭취 조사, 신체 계측, 생화학 검사, 임상 조사 결과를 수집 해석하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환자가 과거에 어땠는지 환자의 과거력까지 포함해서 크게는 5개의 영역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괄호에 나와 있는 식사 섭취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섭취 조사는요, 영양 판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안에 내용도 보시고 그 아랫줄 바로 밑줄 긋도록 할게요. 영양교육 상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개인별 식사 조사이다. 개인별 식사 조사까지 밑줄을 쭉 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내용은요, 섭취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조사하고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를 산출해서 영양소 섭취 기준치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환자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영양 보충 박스 보시면요, 양적 평가하고 질적 평가가 나와 있어요. 양적 동그라미, 질적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적 평가에는 뭐가 있느냐? 식사기록법, 24시간 회상법, 실측법, 이것이 양적 평가이고요. 자, 질적 평가는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 식사력 조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2가지는 구분해서 얘가 양적 평가인지 질적 평가인지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2가지를 다 각각 나누어서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좀 이름이 길긴 하지만 질적 평가의 경우에는 2가지잖아요. 지금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하고 식사력 조사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요거 위주로 해서 얘네 둘은 질적 평가,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양적 평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식사 섭취 조사 동그라미 1번에 24시간 회상법이에요. 이거는 양적 평가죠. 자, 땡땡 뒤에 대상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지난 하루 동안, 지난 하루니까 그 24시간 동안이죠. 지난 24시간 동안에 섭취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기억하도록 해서 회상하는 거니까요. 조사자가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자, 24시간 회상법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무려 3번이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지난 하루 밑에 24시간이라고 하나 써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24시간 회상법이고요. 대상자가 내가 지난 24시간 동안 뭘 먹었지? 식품 종류가 뭐고 양이 어느 정도지? 그걸 떠올리면 기록하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 조사자가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색깔이라고 할까요? 보라색입니까? 이거 붉은색입니까? 아무튼 그 조사자가 기록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시간 회상법의 장점을 보시면 땡땡 뒤에 바로 밑줄이에요. 대상자가 부담이 없어요. 왜? 기억해낼 수 있는 게 24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전날이죠. 그래서 큰 부담이 없어요. 본인이 기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부분 밑줄입니다. 대상자의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조사 시간도 적게 들어요. 제가요, 뭐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예, 그것만 딱 24시간 동안의 것만 기억해내면 되니까 시간도 짧아요. 그리고 인력, 뭐 경비 이런 게 적게 듭니다. 자, 조사 시간이 적게 들며 인력과 경비가 적게 든다. 한마디로 이거 어떻다는 거예요? 뭐 시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경비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경제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이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하나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끊어서 그 뒤에 다양한 집단. 네. 이거는요, 뭐 글씨를 우리가 봐가지고 체크를 한다거나 써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맹인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해요. 자, 다양한 집단, 문맹이도 가능하다. 그 뒤에도 계속 밑줄을 쳐주시는데 평균적인 식사 섭취량 조사에 매우 유용하다 해서가지고 유용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집단부터 네, 매우 유용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반면 단점은 제가 24시간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하루 전날이니까. 하지만 이제 뭐 어린이의 경우거나 뭐 노인분들이라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24시간 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줄에 기억이 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그 부분 있죠.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그어주시고 과대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24시간 회상법이고요. 두 번째 거는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영양보충 박스에서 양적 평가하고 질적 평가를 다뤘기 때문에 양적 평가인 24시간 회상법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식사기록법, 실칙법 이렇게 1, 2, 3번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4, 5번은 질적 평가인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 식사력 조사법 이렇게 써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막 섞여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정리를 개인적으로도 하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좀 묶어서 해주시는 것도 기억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요.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에요. 질적 평가인데요. 자, 땡땡 뒤에 100여 개 종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100여 개 종류.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자, 100여 개 종류의 그 뒤에 밑줄입니다. 개개식품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에 걸쳐 평상적으로 섭취하는 빈도를 조사까지 밑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품이 사실은 100여 개뿐만 아니라 상당히 종류가 많죠. 하지만 그걸 모두 다 준비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한 100여 개 종류만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에 그 100여 개의 종류의 식품 중에서 얼마나 자주 이 식품들을 섭취했는지 그 빈도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이에요. 자, 그 뒤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도 4차례나 이렇게 출제가 된 바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법의 장점 한번 보시면요. 땡땡 뒤에 피조사자의 부담이 거의 없다. 그렇죠? 100여 개 이렇게 딱 정해준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자주 섭취하셨어요? 그거 보니까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밑줄 칠게요. 단시간 내에 큰 집단에 대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반적인 식품 섭취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파악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고 네, 이것은요 평상시의 식생활을 반영해요. 그리고 음식하고 질병의 관계를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한 것들이 장점이에요. 자, 아까 위에서 하셨던 방법처럼 기억에
장점에다가 우리가 밑줄을 쳤죠. 파악할 수 있다 하고서 요렇게 사선 그어 놓으시고요. 평상시 식사를 반영한다.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하고 질병과 그 어떤 음식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자, 질병과 음식의 관계 분석 가능.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식품 섭취 빈도 조사법의 장점이고요. 단점은요. 밑줄은 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집단에서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하여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쵸? 내가 어떤 집단을 조사 대상으로 결정했는데 그들이 많이 섭취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100여 개가. 그러면 조금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양소를 전환하는 경우 많은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요. 식사력 조사법이에요. 식사력 조사법. 요거 두 개는 질적 평가죠. 그래도 얘네 둘은 몰려있네요. 2번하고 3번 우리 그래서 묶어볼게요. 2번 동그라미하고 3번 동그라미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질적 평가라고 써두세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면 양적 평가가 되는 거죠. 자, 식사력 조사법은요. 땡땡 뒤에 또 바로 밑줄입니다.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과거의 일상적 식이 섭취 경향을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조사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간, 개인의 장기간, 오랜 기간 동안 과거죠. 과거의 일상적 식이 섭취 경향을 설문을 통해 가지고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한다. 자,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 뒤에 오랜 기간의 그 질적인 식품 섭취를 조사할 수 있어요. 자, 밑줄. 뭐 질적이라고 딱 나왔네요. 질적 평가예요. 그쵸? 어떻게? 과거에 내가 섭취한 식품을 막 기억해내는 거예요. 회상을 통해 가지고 기억해 가지고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거죠. 거기까지 밑줄 치셨죠? 장점. 그리고 상세한 자료 조사가 가능에다가 밑줄 쳐두세요. 그 밖에 한 가지 더 꼽자면 평상시 그 영양소 섭취를 평가할 수 있어요. 평상시의 영양소 섭취 평가. 요 왼쪽에 여백이 쫙 있으니까 빼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평상시 영양소 섭취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요. 시간과 경비 많이 밑줄.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친 것을 회상하고 또 기억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경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많이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중간 부분에서는 대상자의 협력이 요구돼요. 자, 대상자의 협력 요구, 밑줄. 식사력 조사법은요. 24시간 회상법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24시간 회상법은 그나마 시간이 짧지만요. 얘는 시간이 또 길죠. 그리고 24시간 회상법은 기록을 조사자가 기록했어요. 하지만 식사력 조사법은 설문지를 내가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요구가 되고요.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숙달된 조사원이 또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경비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단점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니까 끊어서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네 번째 동그라미는 식사 기록법입니다. 자, 땡땡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하루 동안 섭취하는 모든 음식의 종류와 양을 섭취할 때마다 스스로 기록이에요. 밑줄. 스스로 동그라미. 되셨죠? 자, 이것도 조금 귀찮습니다. 왜? 하루 동안에 실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먹는 모든 음식의 종류와 거기에 양까지 내가 이걸 써야 되니까 조금 귀찮아요. 그죠? 식사기록법도 2차례 출제된 바 있고요. 최근 45회 때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장점은요. 기억 의존도가 낮아요. 밑줄. 왜냐? 먹을 때마다 이 적고 양을 측정해야 되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고요. 있지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정확한 양적 정보를 제공해요. 측정하니까. 예. 밑줄. 정확한 양적 정보를 제공. 그러니까 뭐 몇 그램이다라고 딱 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뭐 잴 수 있으면 재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제 뭐 밥공기로 한 공기 밥을 섭취했다. 뭐 우유 한 잔 이런 식으로 이 단위가 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가 있고요. 조사자가 많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기록하는 거니까. 단점을 보시면 심리적 부담을 주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이거 먹을 때마다 적어야 되는데 좀 귀찮죠. 그래서 심리적 부담 밑줄 해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의 협조가 또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죠.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하며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함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실측법. 이거는 진짜 실제로 측정하는 거예요. 음식을 측정하는 건 아니고요. 땡땡 뒤에 보시면 조리하기 직전에 식품을 실측하는 거예요. 밑줄. 그리고 뒤에 끊어서 섭취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집계하여 실제 섭취량을 구하는 방법. 되셨죠? 장점은요. 식사 섭취량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직접 조리하기 전에 재니까. 예, 밑줄 쫙 쳐놓으시고 가장 정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면 단점은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조리하는 것도 힘든데 그 전에 이걸 다 재야 되잖아요. 자, 거기 많이 들고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시면 되겠고 번거롭죠. 예, 그 옆에 번거로워 에다가 밑줄을 쳐두시고 이거 음식 조리하기 직전에 실측해야 되니까 저울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빈 여백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측정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측정 오차. 동그라미 5번이죠. 단점으로는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영양보충 회색 박스 보시면요. 소집단 또는 지역사회 집단의 식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점에 식품 개정법이 있죠. 땡땡 뒤에 밑줄 칠게요. 식품 개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조사 대상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거나 또는 생산하거나 또는 얻은 그 식품의 종류와 양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까지 밑줄 해놓으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사거나 내가 만들어내거나 또는 얻은 것은 있는데 이게 폐기되는 양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식품의 폐기량이 고려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식품 열거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정 기간 동안 소비한 식품의 종류와 양을 조리 담당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합니다. 자, 식품의 종류와 양을 조리 담당자와 면접을 통해서 조사.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식품 재고 조사가 또 있죠. 자, 땡땡 뒤에 바로 밑줄 칠게요. 조사 기간 시작과 마지막에 식품 잔고와 조사 기간에 구입된 양을 조사해요. 조사까지 밑줄.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식품 소비량을 조사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점에 식품 수급표는요. 지역사회 집단의 식사 조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까지 밑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괄호 2번에 신체 계측이 있습니다. 신체 계측. 신체 계측이다 그러면 우리 신체를 측정하는 거죠. 가장 쉽게 신체 검사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학생 때 해보셨던 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신장, 체중, 피하 지방의 두께 등을 계측하게 돼요. 계측까지 밑줄. 그 밖에 또 뭐가 있냐면요. 상완의 둘레, 그 다음에 상완 삼두근, 피부 두겹 두께. 발음이 되게 힘들죠. 상완 삼두근 피부 두겹 두께. 엉덩이 분의 허리 둘레, 비 이런 거,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을 직접 계측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그 뒤에 이렇게 계측해서 산출된 여러 신체 치수를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신체 치수를 기준치와 비교하여 영양 상태를 평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평가까지 밑줄 쳐두시고요. 기준치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기준치하고 실제 측정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보니 이 기준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기준치 동그라미 치셨죠? 기준치 선정이 중요. 요렇게 하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신체 계측의 장점과 단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의 맨 아래 여백이 있으니까 쭉 내려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신체 계측의 여기도 신체 계측이었죠. 신체 계측의 장점. 장점은요, 간단해요. 네. 키 재는 거, 체중 재는 거, 뭐 이런 거, 피하지방 두께 재는 거, 이런 거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비교적 간단하다.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비용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과 에너지의 영양 상태 및 체조직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반면 단점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은 예민도와 특이성이 비교적 낮아요. 자.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동안에 영양 상태 불균형이라든가 뭐 특수 영양소의 결핍 이런 것들은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변화되는 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교적 하나 써놓을게요. 그냥 낮은 거하고 또 비교적 낮은 거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써드리고 자, 단기간 동안의 영양 상태 불균형 또는 특수 영양소의 결핍 등은 알기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해 두셨고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성장 정도에다가 밑줄을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신체 계측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신체 구성 성분을 측정하는 신체 계측법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는 성장 정도에다가 밑줄을 우리 박스 할까요? 예, 박스를 하나 해두시고 눈에 좀 띄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는 신체 구성 성분에다가 박스를 해주세요. 자, 성장 정도, 얼만큼 자랐는지를 보려면 먼저 체중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체중, 요 체중은요, 전 연령, 전체 연령에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 연령에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뒤에 현재 영양 상태 과부족을 알 수 있으나 체성분을 반영하지는 못해요. 똑같은 체중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체지방이 많은 건지 근육량이 많은 건지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신장 나와 있습니다. 키죠. 자, 2세 이상 아동과 성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까지 밑줄. 그들의 장기적인 영양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까지 밑줄. 그 다음 장기적. 긴 기간 동안에 영양 섭취가 고루 잘 되었으면 키가 그 연령에 해당하는 뭐 평균 또는 평균 그 이상이 되겠죠.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또 작용해요. 키가 큰 집 보면은 부모님이 키가 크신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근데 그런 유전 요인이 작용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신장이에요. 자, 파까지 밑줄 치셨죠? 끊어서 유전적 요인도 작용하는 단점 밑줄 그어주시고 디귿은 누운 키입니다.
누운키는요. 2세 이하 아동이에요. 대상이. 밑줄. 그 다음에 두위, 머리둘레죠. 머리둘레. 자, 0에서 4세까지의 유아에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다른 어떤 교재를 보면은 나이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연령이.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 어른의 머리둘레를 측정하진 않잖아요. 아기들, 좀 어린 아이들일 경우에 측정하게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현재 영양 상태의 과부족을 파악에다가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읍은 무릎 길이가 있어요. 키가 크면 무릎 길이가 또 길게 되죠, 아무래도. 자, 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밑줄 해두시고, 끊어서 그 뒤에 척추 손상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서 서 있기 힘든 사람의 신장을 추정할 때 사용돼요. 자, 추정까지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읍은 골격 크기예요. 어떤 크기를 보냐면은 뭐 손목의 둘레라든가 이제 팔꿈치의 넓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거기다가 밑줄을 쫙 쳐두시고 자, 첫 번째 줄 뒤에 골격 크기는 체지방이나 근육량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비읍까지가 성장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 신체 계측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구성 성분. 신체 구성 성분 측정하는 신체 계측법 한번 볼게요. 기억의 제지방 조직 측정. 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우리 제지방 조직을 측정할 때는 어디를 계측할까? 자, 요 위에다 써드릴게요. 자, 제지방. 요거는요, 상완이 둘레. 아까 상완 둘레라고 그랬죠? 뭐 상완이 둘레, 상완 둘레, 뭐 좋습니다. 요거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상완이 근육 둘레. 상완이 근육 면적. 근육 둘레라든가. 자, 뭐 둘레, 근육 둘레, 근육 면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측정 부위가 어디예요? 상완이에요. 그래서 상완이를 측정하게 되면은 제지방 조직을 측정하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될 거고요라고 하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체지방 측정하는 거. 체지방 측정은 첫 번째 점 보시면은 피부 두 겹 두께라고 있죠. 제가 아까 신체 계측할 때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거 밑줄 친 거 말고 이제 말씀드린 거 중에 피부 두 겹 두께가 있었잖아요. 여기 재는 거. 그런 거예요. 뭐 옆구리, 뭐 견갑골 뭐 이런 데 잴 수 있어요. 피부 두 겹 두께. 자, 캘리퍼라는 거. 되게 좀 아파요. 여러분들 측정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학교에서. 자, 이거 이렇게 찝어 가지고 측정하다 보니까 뭐 뾰족하진 않지만 그 끝이 조금 이렇게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아픕니다. 캘리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삼두근, 뭐 복부, 견갑골 이런 곳에 측정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둘레를 측정하게 되죠. 쭉 밑줄 치겠습니다. 허리 둘레는요,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이면은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판정이 되는 거죠. 밑줄 쭉 쳐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신장분의 체중, 그것을 이용해서 신체 지수를 평가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점에 BMI,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디 매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라고도 합니다. 땡땡 뒤에 체질량 지수 밑줄 쳐두시고, 자, 첫 번째 막대기에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죠. 밑줄을 쳐두세요. 신장을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한 것을 가지고서 체중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 미터 제곱분의 체중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인의 비만을 판정할 때 사용이 됩니다. 성인 비만 판정 밑줄. 그 공식도 밑줄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체중 변화율이 있어요. 체중이 어느 정도? 체중 변화율. 변화되는 그 비율이죠. 첫 번째 막대기는 평소 체중 변화율 해가지고 평소 체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현재 체중을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이제 평소 체중 변화율이고, 그냥 체중 변화율은 방금
평소 체중 분의 그러니까 이거 조금 되게 어렵죠. 평소 체중 분의 현재 체중 해준 것을 곱하기 100 해가지고 평소 체중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생화학적 조사예요. 생화학적 조사 꽤 자주 출제되었죠. 그래서 그런 출제 빈도도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생화학적 조사는요, 대표적인 게 뭐 혈액 검사하거나 소변 검사하는 거 그거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직접 뽑아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가장 또 정확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비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영양 판정법이다. 자, 가장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영양 판정법 밑줄 그어주시고요. 객관적 동그라미, 정량적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화학적 조사의 분류를 한번 보시면요. 1번 동그라미 밑에 기억과 니은이 있죠. 요렇게 묶어주세요. 자, 성분 검사가 있고 기능 검사가 있어요. 자, 성분 검사는요. 땡땡 뒤에 밑줄을 쭉 쳐두세요. 혈액, 소변 또는 조직 내 영양소와 그의 대사 산물들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밑줄. 대표적인 게 혈액 검사, 소변 검사예요. 성분 검사가. 그리고 기능 검사는요. 그 기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효소의 활성이라든가 면역 기능과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단백질 영양 상태 판정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백질 동그라미 해두시고 단백질 검사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3개 묶어주시면 되겠고, 알부민이 처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측정이 가장 쉽고 검사 비용도 저렴해요. 자, 밑줄 쫙. 한마디로 어떻다? 경제적이란 뜻이고요. 자, 프리알부민 같은 경우, 프리알부민은 단백질 결핍 상태를 아주 민감하게 나타내 주긴 하는데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알부민 측정하는 게 가장 좀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죠. 자, 단백질 결핍 상태를 민감하게,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맨 뒤에 비쌈 하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트랜스페린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는요. 철분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는 방법들이에요. 기억부터 비읍까지 역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기억의 헤모글로빈부터 한번 볼게요. 이 헤모글로빈을 측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가장 일반적 밑줄 쳐두시고요. 자, 성인 남자의 경우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 박스에 두시고요. 성인 남자는 1dl당 13g. 이게 기준치예요. 13.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여자 성인 경우에는 1dl당 12g. 요거 이하로 측정되면 이제 빈혈이다. 이렇게 판정됩니다. 자, 이하인 경우 빈혈까지 밑줄을 쭉 쳐두시고 빈혈에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의 헤마토크리트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죠. 헤마토크리트를. 전체 혈구 중 차지하는 적혈구 용적을 퍼센트로 표시한 거예요. 표시까지 밑줄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에 트랜스페린 나와 있습니다. 혈액 내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을 운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총 철분 결합 능력. 혈청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철분의 양을 나타내요. 자, 요런 거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일일이 다 밑줄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트랜스페린이 뭐고 총 철분 결합 능력은 뭐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밑줄 그냥 치고 넘어갈까요? 트랜스페린 뒤에도 밑줄. 그러니까 이 트랜스페린은 혈액 내에서 철분하고 결합해가지고 철분을 운반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 철분 결합 능력은 혈청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철분의 양을 의미해요. 그리고 미음에 적혈구 지수가 있는데, 자, MCB, 평균 적혈구 용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크기 보는 거예요. 크기. 그 아래 크기라고 쓰시고요. MCH, 요거는 평균 적혈구 혈색소량이에요. 양을 보는 겁니다. 양 하나 써두시고요. 그 아래. 그 다음에 MCHC는 평균 적혈구 혈색소 농도예요. 말 그대로 농도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비읍의 혈청 페리틴에다 밑줄 좀 칠게요. 땡땡 뒤에 체내에서 철이 감소되는 첫 단계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예요. 자, 진단하는데 사용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이것을 측정하게 되면은 빈혈 초기에 진단할 때 가장 예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빈혈 초기 진단에 가장 예민하게 사용. 밑줄. 예민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괄호 4번 괄호는요. 임상조사죠. 예, 최근 44, 45회 연속적으로 출제된 바가 있는데요. 임상조사는 자 1번 동그라미 밑줄 칠게요. 영양 판정 방법 중에서 가장 예민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임상조사가. 왜 그러냐면요. 자, 어떤 영양소에 결핍이 있었다라고 하면 결핍 상태가 오래 지속돼야 되죠. 뭐 조금 결핍되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잖아요. 자, 결핍 상태가 오랫동안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기능 장애로 나타나게 되죠. 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직의 변화가 생겨요. 조직의 변화. 조직의 해부학적 변화죠. 이런 게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임상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임상 증상이 나타나요. 임상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죠. 임상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게 바로 임상조사거든요. 자, 임상조사 때 어떤 것들을 보게 되나요?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얼굴, 눈, 그 다음에 뭐 입술, 치아나 혀를 보기도 하고요. 뭐 잇몸, 피부, 손톱 이런 등등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본 그 장소의 것, 뭐 손톱이나 눈이나 뭐 머리카락 이런 거 봤을 때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거 영양이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 단계를 거쳐서 나타내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은 그 단계, 뭐 요런 단계에서는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 판정 방법 중에서 가장 예민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2번 동그라미에 대상자의 영양 문제를 판정할 때 자, 영양 문제에다 하나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자, 신체적 징후를 시각적으로 진단하는 주관적인 평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신체적 징후를 시각적으로 진단하는 주관적 평가. 주관적 또 동그라미. 자, 평가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 평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양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동그라미 뒤에는 뭐라고 써주시냐 하면은 우리가 영양 문제에다 동그라미 쳐두시라고 했죠.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체적 징후를 시각적으로 진단하는 주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영양 문제는 복합적이다. 원인이 복합적이다. 원인이 복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까 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표준화, 계량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표준화, 계량화되지 못함. 계량화된 것이 아니다. 요렇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챕터 1을 다 맞춰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챕터 2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